매일 새벽마다 지나던 그 길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부산 진구 부암 이동에 살던 60세 주 씨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 새벽 6시경 주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약수를 뜨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고 약수통에 약수를 받은 뒤 비탈길을 걸어 내려오던 주 씨. 그때 반대편 계곡의 어떤 물체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겨울이라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있었던 겁니다. 술에 취한 채 산에서 자다가 봉사하는 노숙자들이 당시엔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술 취한 사람이 아닌지 목격자가 확인하려고 와봤는데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주 씨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피범벅이 된 채로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가슴 부위와 어깨를 10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외진 계곡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비탈진 산길에는 혈흔이 낭자했고 남자가 있는 곳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남성은 사망한 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대체 누구일까? 신원 조회 결과 사망한 남성은 부산 진구 동평 이동에 살고 있던 39살 장 씨로 모 화학공업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장 씨가 왜 겨울밤에 야산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일까? 퇴근하고 한 7시쯤에 공장장하고 다같이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반주로 술 한잔 했죠. 당시 공장장은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고 집에 먼저 간다면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갔어요. 동료 직원들에 의하면 장 씨는 사건 전날에도 평소처럼 출근해 근무를 했고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을 했습니다. 집에 일찍 가봐야 한다며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장 씨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식당을 나선 시간은 저녁 8시경, 이후 10시간 만인 새벽 6시 반,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입니다. 식당을 나선 이후 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던 하루. 특이점이 있다면 사건 당일은 장 씨의 월급날이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봉투에 받은 장 씨. 그날 회사에서는 이틀 뒤인 설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상여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장 씨의 돈을 노리고 그를 살해한 것일까? 예상대로 26만 원이 들어있던 월급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 겨울, 야산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 남성. 이땐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품고 있던 어두운 비밀을. 부산 진구 어느 야산에 묻혀있던 사건의 진실. 그 미스터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경찰은 강도의 가능성과 원한살인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사건이 있던 날이 장 씨의 월급날이었고 사망한 장소인 야산이 장 씨의 집에서 4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도의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장 씨가 월급을 타서 귀가하던 도중 강도를 만났을 거란 추정이었습니다. 강도 외에 다른 범행 동기는 원한, 가슴과 어깨를 10차례 찔렀다는 것이 원한살인으로 판단됐던 것입니다. 장 씨의 주변 인물들 중 그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동안 동료들과 트러블도 거의 없었고 상당히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도 장 씨에게 원한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고요. 자녀 셋을 둔 장 씨는 집에서도 좋은 아빠였습니다. 수사팀은 용의자군을 넓혀 인근 지역의 우범자들과 동종 전과자 등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중 경찰은 장 씨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묘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여자 춘바람이었잖아요. 남편은 성실한데 여자는 영... 남자도 여러 명 만나고 관계가 좀 복잡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하던데. 바로 장 씨의 아내 35살 최 씨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남편 장 씨와 다르게 사생활에 문란하다고 소문난 아내 최 씨. 이 때문에 부부는 벌써 수년 전부터 싸움이 잦았고 갈등의 골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1960년 중반 같은 공장에서 직원과 작업 반장으로 만난 두 사람. 이후 사귀게 된 두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내 최 씨가 일명 춘바람이 나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카바레 춤추러 갔다가 뭐 남자랑 눈 맞아가지고 바람까지 났잖아요. 몇 개월 몰래 만났다고 하던데? 그럼 남편이 알지 않을까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재미삼아 사교춤을 배우던 아내 최 씨는 사건 발생 3년 전인 1977년부터 카바레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사교춤에 빠져들었고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 일을 하던 27살 서 씨라는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남편 몰래 만남을 이어오던 두 사람. 그러나 곧 두 사람의 관계를 남편 장 씨에게 들키게 됐습니다. 관계를 들키게 된 계기는 돈. 아내 최 씨가 상간남 서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서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최 씨가 서 씨를 고소하면서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부부 사이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내 최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장 씨가 사망하자 아내는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통곡을 하다가 실신까지 했습니다. 아내 최 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후에도 당당했습니다. 계속 카바레에 들락거리면서 춤을 추러 다녔고 불륜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가 각방을 쓸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서너 달 전인 11월 10일과 12월 9일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 2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재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보험에 남편 몰래 가입한 아내 최 씨는 2달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아내 최 씨의 용의점이 더욱 짙어지는 상황. 그런데 더 수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남편 장 씨가 사망한 이후 아내 최 씨의 전 상간인인 서 씨의 행방이 갑자기 묘연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돈 때문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사건 며칠 전에도 만났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만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불륜남 서 씨에게 현금 20만 원 하고 오토바이를 사준 정황도 포착됐고요. 경찰은 바로 아내와 불륜남 서 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곧 고향인 전남 완도에 숨어있던 서 씨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서 씨.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향에 있는데 누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12월 31일에 부산에서 만나자. 그래서 부산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남편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300만 원 주겠다고 했어요. 결국 서 씨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승낙했고 고향 친구인 박 씨를 끌어들여 둘이 함께 남편 장 씨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범행 전 두 사람은 착수금으로 아내 최 씨에게 47만 5천 원을 받았고 서 씨는 도주에 이용할 오토바이도 받았습니다. 아내는 서 씨를 집으로 불러 이틀 동안 남편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지를 모의했습니다. 둘은 처음 남편을 연탄가스 중독으로 위장해서 살해하려고 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지난 8년 동안 가스 중독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웃에 의심을 받을 걸로 판단하고 결국 강도살인을 가장해서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실행일로 잡았던 날은 1980년 2월 3일. 전날인 2월 2일에 여관에서 만난 최 씨와 서 씨는 성관계를 가진 후 남편 살해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다음날 서 씨와 친구 박 씨는 미리 사둔 식칼과 과도를 가지고 최 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근 초등학교 앞으로 유인하면 두 남자가 튀어나와 찌르고 도망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범들끼리 사인이 맞지 않아 1차 살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아내 최 씨는 남편의 월급날인 2월 14일을 두 번째 살인 실행일로 잡고 공범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14일이 되었고 아내가 청부 살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남편 장 씨는 아내와 외식을 하기 위해 저녁 8시경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식당을 나와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청부살인에 가담한 세 사람의 진술로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웠습니다. 아내 최 씨가 정한 살인 실행일인 2월 14일. 그날 남편 장 씨는 월급에 명절 보너스까지 받아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게다가 퇴근하기 전 웬일로 아내 최 씨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퇴근하고 이따 저녁에 밖에서 만나서 외식하고 들어가요. 다정한 아내의 말투. 남편 장 씨는 주위 동료들까지 느낄 정도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회식을 하다 말고 저녁 8시경 먼저 가겠다며 일어난 장씨. 동료들이 술 한 잔 더 하자고 잡았지만 그는 아내를 만나러 빠져나왔습니다. 서면 노토리 옆 지하 다방에서 만난 부부는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돼지불고기를 먹었고 목욕을 하러 가자는 아내를 따라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남편은 26만 원이 든 월급 봉투를 아내 최 씨에게 줬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받고 웃으며 나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말하고는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관을 빠져나와서 공범 서 씨하고 박 씨가 기다리고 있던 다방으로 가서 일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관 앞 구멍가게에서 맥주 3병하고 소주 2병을 사서 남편에게 먹이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0시 15분이 됐습니다. 아내 최 씨는 술이 덜 깬 남편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며 부축해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는 척하던 아내 최 씨는 포장마차에 들러 남편에게 술을 더 먹여 만취하게 만든 후 범행 장소인 부암동 야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왜 집으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아내 최 씨는 나도 취해서 모르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뒤따라오던 서 씨와 박 씨가 나타나 남편 장 씨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덜덜 떨기만 할 뿐 막상 찌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최 씨가 빨리 찌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찌르지 못하고 서 있던 두 사람. 이때 아내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욕을 내뱉더니 칼을 들고 있던 서 씨의 손을 잡고 그대로 남편을 찌른 것입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가 쓰러지니까 그때 서 씨와 박 씨가 달려들어서 흉기로 몇 차례 찌르고는 칼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내라는 사람이 칼을 다시 주워가지고 피해자를 더 찌르고 계곡으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약 7시간 뒤 남편 장 씨의 시신이 동네 주민에게 발견되면서 살인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최 씨는 세상 누구보다 슬픈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통곡을 하다가 실신을 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수컷과 짝짓기를 한 뒤 잡아먹는 검은 과부거미처럼 아내 최 씨는 죄책감 없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만약 그때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면 사건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까? 2006년 10월 11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어느 선착장 오후 3시경 일행과 함께 횟집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은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바다 가까이로 다가간 여성. 그녀는 방파제 근처에 쪼그리고 앉아서 통화를 하며 근처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바다에서 떠밀려온 무언가가 방파제 위에 살짝 걸쳐져 올라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형같이 예쁘더라고요. 작고 예쁜 손이었어요. 인형인가? 하고 봤는데 뭔가 인형 손이라고 하기에는 크고 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어느새 사람들이 방파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인형 같기도 하고 마네킹 같기도 한 손 하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큰 충격을 받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형처럼 보이던 손에 지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방파제에서 발견된 것은 사람의 잘린 오른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왜 사람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던 것일까? 해양경찰이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오른손을 제외한 어떤 신체 부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손의 주인을 찾기 위해 그리고 사망한 원인을 찾기 위해 오른손은 아이스박스에 남겨 국가수로 보내졌습니다. 혹시 바다에 빠진 시신이 떠돌다 선박 스크류에 절단됐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추측과 달랐습니다. 국가수 감정서에는 분리된 부위인 손목에서 피부의 절착 및 뼈에 톱날흔을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손목 절단면 보면은 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는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신원불상의 여성 신체를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범인을 잡기 위해선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경찰은 손에 있던 지문으로 신원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문으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시신이 많이 손상돼 표피가 다 벗겨지고 진피만 남아있어 지문의 모양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온수별 처리법이라는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불려 팽창시킨 뒤 숨어있던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3일 만에 4개의 손가락에서 지문 채취에 성공한 경찰. 채취된 지문을 여성 실종자 2,000여 명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유사한 지문을 가진 여성은 총 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의 지문 대조 작업을 거치자 단 한 사람, 지문의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이 발견되기 약 20일 전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되어 있던 44살의 여성 공 씨였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느 가을 후 방파제로 떠밀려온 오른손의 미스터리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던 공 씨. 그녀의 시신이 왜 인천 강화도에서 발견됐던 것일까? 경찰은 공 씨의 시신이 강화도의 선착장으로 떠내려올 수 있는 동선을 추적해봤습니다. 그 결과 오른손이 발견된 곳보다 북쪽에 있는 한강 일대인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선착장 서쪽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혹은 서남쪽에 있는 장봉도에서 오른손이 해류를 타고 떠밀려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장소들은 모두 공 씨가 살던 고양시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었고 그녀가 실종 신고된 서대문구에서도 먼 곳인 상황. 이건 범인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피해자 공 씨의 가출 신고를 한 남편 김 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9월 15일에 아내가 직장에 출근한 이후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아내 공 씨. 남편 김 씨는 그녀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 아내의 행방을 물었고 며칠을 밤낮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아내를 찾을 수 없자 결국 4일 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대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초기 경찰은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발생했을지 모른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인들이 말하는 부부 사이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한 권태기도 잠깐 있었지만 남편은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공씨 남편이 저희 집에도 찾아왔었거든요. 실종되고 며칠을 계속 찾아다닌 것 같더라고요. 아내한테 잘하고 엄청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 끝나면 아내 먹으라고 저녁도 차려놓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웃 주민들은 아내 공 씨를 예쁘고 날씬한 외모, 성실하고 착해서 원한을 사지 않을 사람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공 씨는 왜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일까? 남편 김 씨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고 계속 찾아다녔는데 아무래도 그놈이랑 살려고 집을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놈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걱정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실종되기 얼마 전 남편은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됐을 때 행방을 알 수 없어 찾아다녔지만 결국 내연남에게 갔다고 생각해 포기했다는 남편. 실제로 경찰이 아내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파악한 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에서 실종된 이후 한동안 아내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흔적에 따르면 아내 공 씨는 경북 칠곡, 전북 전주, 충남 논산 등 다양한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내와 함께 움직이던 일행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남편이 주장했던 대로 공 씨의 내연남 윤 씨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같이 다녔던 두 사람의 동선에서 갑자기 아내의 휴대전화가 끊겼고 이후 아내는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상한 정황에 경찰은 내연남 윤 씨를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는 공 씨의 사망 사실도 몰랐고 여행을 끝난 뒤 공 씨가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연남과 함께 여행을 다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끊겨버린 피해자 공씨. 경찰은 내연남을 의심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공씨가 실종된 시점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살인을 할 만한 동기나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연남의 존재로 가장 불편했을 한 사람, 47세의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거기 남편이 잘해주긴 했어요. 근데 집착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 해지면 바로 집에 들어야 하고 뭐만 해도 남편 허락받아서 해야 되고 에휴 너무 갑갑하다고 했어요. 벗어나고 싶다고.
남편 김 씨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심하게 통제했고 이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생긴 내연남. 평소 아내에게 집착했던 남편 김 씨가 왜 아내가 사라졌을 때는 내연남에게 가버렸다고 생각하고 쉽게 놔줬던 걸까? 경찰은 부부가 사는 고양시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근처에 있는 모든 CCTV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공 씨가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휴대전화가 끊긴 시점 앞뒤로 거의 500시간에 육박하는 CCTV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수사팀 모두가 붙어 몇 날 며칠을 CCTV와 씨름하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서 놀라운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의 오른손이 발견되기 약 9일 전인 10월 2일 오전 9시 50분경 남편 김 씨와 아내 공 씨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가출한 이후 아내를 전혀 보지 못했다던 김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 그런데 CCTV 속 김 씨의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여기 뒷모습 보이는 분이 피해자고요. 옆에 남편인데 피해자 보고 여유롭게 웃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장면 다음 장면은 부부가 집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 50분 지난 모습이거든요. 남편이 혼자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지금 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죠. 부부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 50분 뒤 남편 김 씨는 혼자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입술이 마르는지 연신 침을 바르고 한숨을 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시간 뒤 더 수상한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김 씨가 큰 이불 보따리를 혼자 등에 지고 나와 승합차 트렁크에 실었고 얼마 뒤에는 검은 비닐봉지와 아내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승합차 좌석에 놔뒀던 겁니다. 그렇게 김 씨가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은 CCTV에 많이 찍혀 있었지만 아내 공 씨는 집에 들어간 이후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CCTV에 부부가 함께 찍히고 이틀 뒤 남편 김 씨가 경기도, 특히 김포 주변을 종일 배회했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갔던 곳은 오른손이 발견된 강화도와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내 공 씨의 혈흔이 나왔던 겁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서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혈흔을 증거로 내밀자 범행을 계속 부인하던 김 씨는 드디어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욱해서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그쪽은 깨끗이 이혼해주는데 나는 왜 이혼 안 해주냐고 하면서 그 남자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죽였습니다. 김 씨가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아내 공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내연남을 만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후 내연남과 보름 동안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을 협의하던 중 아내가 내연남의 편을 들자 격분해 살해했다는 김 씨.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 공 씨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또 없다 라는 등 내연남을 두둔하는 말을 계속했고 두 사람은 위조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분노가 폭발해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한 김 씨. 그의 폭행으로 아내는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던 김 씨는 아내가 쓰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시켰습니다. 이후 아내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 평소 작업할 때 쓰는 공구와 전기톱 그리고 식칼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손목하고 발목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김포대교 밑에 강물에 던졌고요. 몸은 이불로 싸서 강화대교 밑에 던졌습니다. 김 씨가 유기한 시신 중 오직 오른손만이 선착장으로 떠내려온 상황. 그렇다면 피해자의 머리는 어디에 유기한 것일까? 그때 경찰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김 씨가 서울 은평구에서 운영하던 인테리어 가게 주변 상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김 씨의 가게 안에서 뭔가 썩은 악취가 흘러나와 들어갔다가 냄새 때문에 다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인테리어 가게를 수색한 경찰. 썩은 냄새는 가게 보일러실에서 나고 있었는데 하얀색 플라스틱 페인트통에서 집중적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페인트통의 뚜껑을 열자 충격적이게도 눈에 청테이프가 붙어있는 아내의 머리가 흙더미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남편 김 씨가 다른 신체 부위는 모두 유기하고 아내의 머리만 가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머리까지 발견되자 김 씨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죽였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아내의 눈에
청테이프를 붙인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고 죽어가지고 시체 훼손할 때 눈 마주치는 게 너무 무서워서 테이프로 가려놓은 겁니다. (2005년 6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영 주차장. 평소와 다름없던 그날 아침, 27살의 여성 서지영씨는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씨의 매그너스 승용차가 세워져 있던 곳은 주차장 5층. 오전 8시 40분경 막 차량 문을 열고 탑승하려던 지영씨는 갑자기 옆구리 쪽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곧 바닥에 쓰러진 지영씨.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채기도 전에 지옥 같은 고통은 쉴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하루는 생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얼마 뒤 승용차 옆에 쓰러져 있던 지영씨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지영씨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옮겨졌습니다. 당시 육안으로 봤을 때도 10여 군데는 찌른 것 같았고 주차장 바닥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시신 상태로 봤을 때 사망 현재 1시간 안 된 것으로 판단했고요. 출근을 하려던 지영씨가 누군가에게 흉기로 무차별 공격을 당해 사망했던 것입니다. 부검 결과 지영씨의 사인은 흉복부 및 등 부위의 다발성 자창으로 몸에 약 30군데의 자창이 발견됐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체 누가 평범한 회사원을 출근길에 급습해 살해한 것일까? 현장엔 지연씨의 핸드백이 남아있었는데 신분증과 현금,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갑이 없어졌기 때문에 강도살인 가능성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공격이 과도했기 때문에 치정이나 원한 그쪽의 살인 가능성도 높게 보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출근 시간, 공영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목격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CTV도 없던 상황이라 범인을 알 수 있는 단서도 없던 상황. 경찰은 동종 전과자를 수사하는 한편 지영씨의 주변인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지영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지인들은 지영씨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주씨와도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던 상황. 그런데 수사를 이어가자 묘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남자친구 주씨에게 전 여자친구가 계속 연락을 해왔던 것입니다. 주씨는 2003년 7월경 대학 동창 김씨와 결혼을 전제로 3개월가량 사귀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고 지영씨와 만남을 시작한 남자친구 주씨. 그런데 김씨는 전 남자친구 주씨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는 원래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고 매달렸대요. 근데 나중에 남자친구가 내가 너 만나기 전에 5년을 사귄 여자가 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러면서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영씨의 존재를 알게 된 여성 김씨. 그때부터 김씨는 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지영씨에게 전화를 해 자신도 임신했다며 주씨를 포기하라는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또 전 남자친구 주씨의 이름으로 블로그를 만들고 그곳에 육아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이름으로 잊지도 않은 아이의 육아일기를 쓰고 스토킹 메일을 보내는 등 어딘가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행동을 했던 김씨. 사건 발생 3개월 전 김씨는 전남친 주씨와 지영씨가 이미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 날도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본격적으로 수사했지만 사건 당일 김씨의 알리바이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행적으로만 봐서는 절대 김씨가 살인범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김씨를 의심했던 수사팀은 김씨가 이메일 등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는 데 착안해 그녀의 IP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매우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사건 발생 2달 전이죠. 2005년 4월 2일에 용의자가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 카페 이름이 해결사 넘버원, 속칭 해결사 카페라고 불리는 카페 중에 하나였는데 말 그대로 뭐든지 다 해결해준다 그런 카페였어요. 일명 해결사 카페. 그곳은 포털 사이트 관리가 소홀하던 2005년 당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우후 죽순처럼 생기던 청부폭력, 청부살인 카페였습니다. 김씨가 해결사 카페에 접속한 기록은 또 있었습니다. 해결사 카페에 처음으로 접속하고 약 한 달 뒤인 5월경 킬러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네이버 카페에 접속했던 것입니다. 한 달 사이 서로 다른 해결사 카페에 여러 번 접속한 용의자 김씨. 경찰은 김씨를 불러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카페에 접속한 사실도 부인하던 김씨. 그러나 카페에 접속한 기록을 보여주자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해결사 넘버원 카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저를 버린 승민 씨가 너무 미워가지고 거기 운영자가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길래 그냥 승민 씨 때려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에요. 다른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 사기당했어요. 그 해결사 넘버원 카페 운영자가 1,000만 원 정도 주면 승민 씨 때려준다고 했는데 그 돈 받고 날랐어요. 김씨는 카페 운영자에게 청부폭력을 의뢰한 뒤 4월 6일경 700만 원을, 4월 8일에는 350만 원의 현금을 모두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카페 운영자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 1,0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김씨. 김씨는 큰돈을 사기당하고도 또 다른 카페 운영자에게 연락해 전 남자친구에 대한 폭력을 청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씨의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폭력을 청부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다는 점이 의심스러운 상황. 김씨는 킬러를 원하십니까? 라는 카페 운영자에게는 택배로 약 900만 원의 현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 검색란에 킬러, 해결사, 살인 청부 등의 단어를 넣으면 10개 이상의 해결사 카페, 즉 심부름 센터 카페가 검색되는 시절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사기였지만 실제 의뢰인과 운영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살인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영씨가 사망하기 4개월 전 불륜을 눈치챈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가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던 상황. 정말 김씨는 이 카페에 단지 전 남자친구 폭행만 의뢰했던 것일까? 이상한 점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씨는 원래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사용했으나 사건 이후 데스크톱은 사라졌고 노트북에 있던 모든 자료는 지워져 있었던 겁니다. 수사팀은 김씨가 지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화로 청부 카페 운영자에게 3회가량 통화를 시도한 김씨. 또 지인 명의의 이메일로 해외에서 연락한 것처럼 지영씨의 살인을 교사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첫 번째 진술을 바꾸고 다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카페는 정말 승민 씨를 폭행해달라고 가입한 게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카페는 그 여자, 승민 씨 뺏어간 그 여자 혼내달라고. 그냥 혼내달라고 했던 거지 죽여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 여자 죽을지 몰랐다니까요. 김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킬러를 원하십니까? 카페에 접속해 카페 운영자 현씨를 알게 된 김씨. 그녀는 지영씨를 혼내주고 싶다는 내용을 이메일에 적어 속칭 해결사 현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현씨는 900만 원의 청부 폭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주일 전인 6월 13일 현씨의 대포 통장으로 착수금 300만 원을 송금한 김씨. 나머지 잔금 600만 원은 청부 폭력이 끝난 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현씨가 지영씨를 살해했다며 잔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폭력을 청부한 것도 불법이기에 잔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김씨. 자신은 살인을 의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씨. 그녀는 현씨가 모든 걸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해 450만 원을 더 뜯어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 현씨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접속했던 IP 주소와 사용했던 인터넷 아이디, 그리고 남의 명의로 만든 아이디와 대포 통장, 대포 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적한 결과 결국 사건 발생 40일 만인 8월 8일 현씨를 검거한 경찰. 용의자는 주로 도용한 아이디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했는데 그 아이디들을 추적해 인천의 한 PC방에 있다는 걸 알아내고 거기서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현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수색하면서 피해자 지영씨의 사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어쩔 수 없이 자백을 시작한 현씨. 그의 주장은 김씨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김씨가 서지영 죽여달라고 의뢰하면서 사진하고 인적사항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900만 원 받고 죽여주기로 한 거 맞고요. 제가 서지영 미행하면서 김
이메일로 매일 보고도 했습니다. 실제 현 씨의 이메일은 서지영 집에서 잠복 중이다, 미행 중에 놓쳤다, 이용하는 주차장 파악해뒀다 등 김 씨에게 그날의 성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현 씨는 지영 씨가 승용차를 주차하는 공영 주차장을 사전 답사했고 지영 씨가 출근하는 오전 시간이 유동인구가 가장 적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사건 전날 밤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한 현 씨는 과도한 모자, 장갑 등을 들고 지영 씨의 집 근처 PC방에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 주차장에서 지영 씨를 기다린 현 씨. 지영 씨가 도착해 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현 씨는 지영 씨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목을 끌어당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지영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에 너무 놀라 지영 씨를 밀어 쓰러뜨린 뒤 배와 가슴을 마구 찔렀다고 주장하는 현 씨. 하지만 지영 씨가 계속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자 이번엔 등 쪽을 무차별하게 찔러 살해했습니다. 참으로 참혹했던 범행. 그런데 경찰은 현 씨의 통장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무직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취직한 적이 없었던 현 씨의 대포 통장에 6,2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다른 여러 개의 경로를 통해 현 씨에게 입금된 돈. 경찰은 또 다른 청부 살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입금된 대포 통장에 6,200만 원. 경찰은 이 돈을 청부폭력 혹은 청부살인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피의자는 무직으로 지내면서 사건 1년 전인 2004년 3월부터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도용해서 포털 사이트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카페, 블로그 등 총 5개 해결사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현 씨는 무엇이든 해결해드립니다, 킬러를 원하십니까 등의 제목으로 카페를 개설하고 블로그를 만들어 미끼를 물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복수 대행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이며 경력자입니다. 꼭 복수를 해야만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메일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현 씨에게 돈까지 입금한 사람이 33명. 하지만 조사 결과 현 씨는 대부분 돈만 받고 연락을 끊으며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 씨의 살인 의뢰를 받아들인 것일까? 피고인은 약 3년 전 동거하던 여자가 자신의 동생과 불륜관계를 맺고 도망가버린 일을 겪은 다음 부정한 여자에 대해 극도로 혐오감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부정한 여자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동생과 눈이 맞아 도망친 뒤 유난히 남녀 문제에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현 씨. 그런데 수사 결과 현 씨의 여죄가 밝혀졌습니다. 김 씨에게 받은 살인 청부 금액 900만 원을 한 달도 안 돼 다 써버린 현 씨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포 통장에 6천만 원의 돈이 있음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유부녀 박 씨에게서 돈을 갈취하기로 한 현 씨. 지영 씨를 살해하고 약 한 달 뒤 현 씨는 범행을 위해 대포 통장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오후 7시경 여성 박 씨를 만나자고 불러내 5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당장은 곤란하다는 대답과 함께 현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도 안 빌려줄 거면서 X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서 만월산 옆 주유소로 갔어요. 그 주유소 근처에 물류창고 주차장으로 가서 의자 뒤로 눕혀놓고 제가 좀 기분 좀 좋게 해주면서 너 돈 빌려달라고 말해봤죠. 근데도 안 빌려준다고 하대요. 그러자 현 씨는 미리 준비해둔 테이프를 꺼내 박 씨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몸과 의자를 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죽기 싫으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박 씨를 협박한 현 씨. 결국 알아낸 비밀번호로 휴대전화 계좌 이체를 시도했지만 미리 사둔 대포 통장이 이미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새벽 4시경까지 피해자 박 씨를 끌고 다니며 계좌 이체를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한 현 씨. 그때 박 씨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승용차 앞유리를 발로 차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 박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는 현 씨. 결박을 풀어주는 척 묶고 있던 테이프를 풀어낸 현 씨는 그것을 박 씨의 목에 감아 살해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처럼 누구나 한 번쯤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결실을 결혼으로 맺기도 합니다.
2012년 9월 49살에 늦가기 장가를 간 박 씨도 이젠 자신의 짝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초원이었어요. 재수씨는 재혼이었고요. 근데 바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혼인신고하고 한 2년 후에 결혼식 올렸고 도합 한 5년은 같이 살았습니다. 박 씨는 울산의 중공업 회사에 다녔고 아내인 한 씨도 다른 회사에 다니며 맞벌이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던 박 씨와 한 씨의 가정. 하지만 이 모든 화목함이 한순간에 모두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23일 밤 12시 35분 아파트 1층에 살던 박 씨의 집에 불길이 올랐습니다. 유독가스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타오르던 현장. 불은 1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날 안방은 한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잠들어 있던 박 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남편이 잠들어 있던 1층 안방에서 조사가 됐고요. 박 씨는 구조돼서 병원에 이송된 지 8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때 아내분이 오셔서 왜 이렇게 됐냐고 울부짖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응급치료 중 결국 사망한 박 씨. 경찰은 옷가지와 가재도구, 전기 누전이나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판단했지만 국가수 감식 결과 담배꽁초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 누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불은 오직 안방에서 만난 상황. 이에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당일 행적을 조사하다가 박 씨가 주말이면 술을 마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엔 거의 술 마셨어요. 그 친구가 술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날도 술을 마시고 귀가한 박 씨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든 걸로 판단한 경찰. 그렇다면 아내인 한 씨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 그때 그녀는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개업식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했는데도 술을 더 달라길래 술 좀 더 주고 잠자리를 챙겼어요. 그리고 저는 10시 50분경에 나왔습니다. 그날 지인의 노래방 개업식이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나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 확인 결과 그 시각 아내 한 씨는 노래방에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현관엔 남편의 고가 오토바이 때문에 설치한 집 앞을 비추는 CCTV가 있었습니다. 이 CCTV에는 아내가 차를 타고 아파트에 들어와 집으로 들어간 장면, 아내가 이야기한 시간에 다시 차를 타고 나간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집에는 시건 장치가 파괴되거나 침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말 그대로 그 시각 집은 밀실인 상태였습니다. 타살로 의심됐지만 증거도 용의자도 심지어 목격자도 없는 상황. 울산에서 불타오른 화마. 그 불길 속에 숨겨진 잔혹한 비밀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씨의 장례식이 있던 날 아내 한 씨의 행동이 수상했다는 박 씨의 유족들. 아내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중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준비했는지 이미 마련된 서류를 제출할 테니 남편의 사망 위로금이 얼마인지 언제 나오는지 등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 한 씨는 장례식장에 친척 동생을 데려와 장례식이 다 끝나기도 전 부의금부터 정산했습니다. 아니 본 적도 없는 친척 동생 데려와서 부의금부터 챙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죠. 뭐에 쫓기듯 서둘러 돈을 챙기던 아내 한 씨.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없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 씨가 아내랑 같이 오토바이 즐겨 탔고요. 자주 동호회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알죠. 근데 장례 도중에 전화를 하더니 남편 오토바이를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5천만 원 이상 나가는 고가의 오토바이. 숨진 박 씨가 애지중지했고 아내 한 씨 역시 같이 즐겨 타던 오토바이를 왜 이리 서둘러 처분하려 했을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경찰은 아내 한 씨의 직업에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부터 보험 설계 일을 하며 여러 건의 보험을 성사시켜 우수 직원상도 받았습니다. 아내 한 씨가 보험 설계사잖아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30개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 10개 이상이 상해보험하고 화재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수익자가 모두 아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만 300만 원. 아무리 맞벌이에 아내가 보험 설계사라고 해도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보험 가입 시기가 몰려 있었고 보험 수령액이 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심증이 점점 커져갔고 경찰은 아내의 통신 기록과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아내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부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으나 아내 한 씨는 마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경찰.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찍힌 그날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아내의 차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16시 19분. 아내는 운전석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18시 22분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술을 마시기 위해 18시 53분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귀가하는 남편이 찍힌 시간은 21시 19분. 아내는 남편이 술을 한 잔 더하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시 54분경 노래방 개업식을 위해 집을 나서는 아내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은 그 동선을 따라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지인의 노래방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아내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로 넘어간 8월 23일 00시 27분까지 그곳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부부의 아파트에 불이 목격된 시간은 00시 35분. CCTV와 핸드폰 기지국, 목격자까지 아내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심적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 경찰은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의 블랙박스를 뒤지면서 아내 최 씨의 수상한 행동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건 전날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설치한 CCTV에는 아내가 주차한 차량의 중간이 잘려 뒤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의 10호에서 11호 입구 쪽에 있는 첫 번째 주차칸에 주차를 하면 차량의 앞부분만 찍히고 뒤까지 찍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당일 주차한 곳은 바로 이 첫 번째 칸. 하지만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영상에는 차의 뒤, 트렁크 쪽까지 모두 찍혀있는 상황. 그렇게 차의 전경을 확인하자 CCTV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상한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불이 나기 전 영상인데요. 아내 최 씨가 이제 웬 남자랑 같이 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최 씨 차 트렁크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차 문이 멀쩡한데 왜 트렁크로 내리냐 보니까 이게 마치 뭐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왜 트렁크로 내린 것일까? 무얼 연습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는 누구일까? 무엇보다 이들은 왜 CCTV 앵글 밖에서 남자를 내리는 연습을 하는 것일까? 아내는 남자가 이종 사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남자는 아내 한 씨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 남자는 한 씨의 내연남 최 씨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 씨와 최 씨는 사건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진 박 씨 장례식장에서 아내 한 씨의 사촌 동생이라며 같이 부의금을 받던 남자가 그 최 씨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최 씨와 한 씨는 2002년 4월 택시기사와 승객으로 처음 만났고 이후 내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한 씨가 2008년 울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헤어졌고 이 둘은 2013년 SNS를 통해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인 22일 오후 자신이 광주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최 씨의 핸드폰은 광주에 있는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고 이 핸드폰으로 한 씨에게 전화가 발신된 기록도 나왔습니다. 광주와 울산, 물리적으로 이동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혹시 한 씨와 박 씨의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일까? 한 씨는 남편이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화재 당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 박 씨에게 술을 한 잔 더 하라고 권한 것이 아내 한 씨였다는 겁니다. 박 씨는 아내가 권한 술을 마시고 잠들었고 그대로 일어나지 못한 채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내밀며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한 씨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내연남 최 씨에게 하소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사고가 나기 한 달 전 박 씨를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한 씨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아파트 주차장의 CCTV 사각지대를 찍어 최 씨에게 공유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한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고 아내 한 씨는 CCTV 사각지대에 내연남을 내려줬으나 그날은 남편이 술을 먹고 오지 않아 계획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방화 당일 한 씨는 집 안에서 내연남 최 씨는 위층 복도에서 귀가하는 박 씨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둘은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 한 씨는 술에 취한 박 씨를 재운 후에 문 앞에서 기다리던 최 씨에게 집 현관문을 열어준 뒤에 개업식에 갔습니다. 내연남은 안방 옷걸이 쪽에 두루마리 휴지 등을 풀어놓은 상태로 쌓아놨고요. 라이터로 불을 지른 후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차단기 버튼을 누른 뒤에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한 씨.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고 한 달 전부터 살인을 공모했고 치밀한 계획하에 방화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두 사람은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몇 대 때리자고 한 씨하고 공모한 사실은 있지만 그 살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자 피의자 한 씨 측도 갑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미화 폭행에 대한 공모만 했습니다. 최 씨가 불을 낸 사실도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두 사람의 말은 사실인 것일까? 검찰은 피고인들이 폭행을 계획했다면 CCTV 사각지대를 피해 몸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개업식을 했던 지인으로부터 한 씨의 완벽했던 알리바이를 깨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때 밤 11시 다 돼가는데 한 씨가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택시를 타고 왜 오냐 그랬었어요. 진실 공방이 오가던 중 최 씨는 자신이 불은 질렀지만 죽을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갑자기 경찰 조사 때 했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일은 한 씨를 사랑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이후인 2015년 9월 6일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자 피고인 한 씨가 피고인 최 씨에게 결과 나왔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사건을 공모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후 한 씨가 최 씨에게 500만 원 송금한 걸로 밝혀졌는데 둘 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점을 미뤄서 한 씨가 살인의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 씨는 그 돈은 최 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박 씨의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최 씨가 단독 범행인 것처럼 사건 마무리한 후에 한 씨가 풀려나면 뭐 최 씨에게 대가성으로 보험금 일부 주지 않겠습니까? (2015년 5월 25일) 부처님 오신 날에 회사에 출근한 이 씨는 아내 정 씨에게 전화를 걸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전날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아내와 크게 다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2살 된 딸을 두고 이혼을 할 수도 없던 터라 남편은 퇴근 후 외식이라도 하며 마음의 앙금을 풀 생각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4시경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제 싸운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왔을 땐 집이 고요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안방문을 열자 방 안 곳곳에 혈흔이 낭자있고 그 가운데 아내 정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있던 아내. 충격적인 장면에 놀란 남편은 황급히 딸이 있던 옆방의 방문을 열었고 2살 된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살펴보더니 원한을 가진 면식범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에 침입한 적은 없고 사체를 분석해본 결과 아내 정 씨의 목을 수차례 강한 힘으로 조른 흔적이 발견됐고요. 피해자의 복부를 9차례, 목을 1차례 날카로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걸로 봐선 원한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정 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벗긴 게 아니라면 정 씨의 하의는 왜 벗겨져 있었던 것일까? 정 씨의 집은 복도식 아파트 10층에 위치해 있었고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끔찍했던 공격, 혹시 이웃들이 보거나 들은 건 없었을까? 글쎄요. 딱히 비명 같은 거는 별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 소지품 중 중요한 물건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딱 피해자 정 씨의 휴대폰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가 낮에 분실한 것일까 아니면 범인이 가져간 것일까? 경찰은 아내 정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옆방에 아이를 두고 끔찍하게 살해당한 주부 정 씨. 당시 26으로 20대 초반 10살 차이가 나는 남편과 결혼하여 이사 온 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전날 남편과의 다툼이 있었기에 혹시나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사건인지 경찰은 주변 탐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이 2살짜리 딸을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아내랑도 엄청 다정해 보였고요. 평소 남편과 불화는 없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그런데 아파트와 인근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한 달 전부터 수상한 남자가 숨진 정 씨의 집과 아파트 근처를 배회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자주 나타났고 이 피의자가 아파트 복도에서도 자주 찍혔습니다. 수상한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숨진 정 씨가 수상한 남자와 자주 만남을 가졌다는 걸 추가로 밝혀내고 그 남자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사건 당일날에도 숨진 정 씨랑 수상한 남자가 만났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남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듯 했던 남자가 10분 뒤에 다시 정 씨가 사는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은 거죠.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그리고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입니다. 용의자가 특정되자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제 수상한 남자만 찾아내면 되는데 그때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사건 당일날 집 앞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온 것입니다. 그 집 앞에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걸 봤어요. 그 남편이 집 안에 있는 아내한테 뭐가 사정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집에서 쫓겨난 모양새였다니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틀림없이 남편은 그 시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은 남편을 집 앞에서 봤다고 말하는 상황. 경찰이 남편을 다시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시작하던 그때 사건은 또다시 반전을 맞이합니다. 경찰이 남편의 사진을 내밀며 확인하자 아, 이 사람이 남편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이하고 셋이서 아이스크림도 사서 나눠 먹고 남편 아니라고요? 이웃 주민은 경찰이 지닌 다른 사진을 가리키며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 달 전부터 CCTV 속 등장한 그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살해당한 정 씨는 26살, 실제 남편은 10살이나 많았지만 이웃들은 20대로 보이는 수상한 남자가 정 씨의 남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랑 얘랑 같이 다니는 거 매일 봤죠. 한 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봤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스크림 사서 놀이터에서 놀고 집에 올라갔던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 사망 시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직원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던 그 시간 아이를 품에 안은 남자와 그 뒤를 따르는 아기 엄마 정 씨의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할 정도로 숨진 정 씨는 집 주변에서 대담하게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짐작이 가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랜덤 채팅이었습니다. 제가 채팅을 하라고 했어요. 심심하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애 있기 전부터 그냥 대화나 해라 그런 식으로 허락했습니다. 대신 실제로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내 정 씨는 온라인 공간 속 자신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녀에겐 버거운 일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인터넷 채팅에 빠진 그녀는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밤새 채팅을 하느라 낮에 아이를 두고 홀로 자곤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채팅에 빠져있던 주부 정 씨는 인터넷상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수사 결과 그 남자는 29살 박씨로 밝혀졌습니다. 아내 정씨와 알게 된 것은 불과 한 달 전인데 남편은 박씨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전날 제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그 남자가 안방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어요. 아내는 거실에 있었고요. 그놈이 저를 보자마자 양말을 신고 급히 나가더라고요. 그걸 두고 아내랑 많이 싸웠습니다. 떼어난 박씨와 사건 전날 집안에서 마주쳤다는 남편. 불륜 현장을 목격한 이 씨는 정씨를 추궁했고 그 일로 둘은 이혼 직전까지 크게 다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참은 이유 중 하나는 아내가 지적장애 2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육을 따라가기 힘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던 아내. 과연 아내는 본인의 의지로 그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마자 경찰은 이 수상한 남자의 동선을 파악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용의자 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자신이 정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박 씨는 29살의 무직으로 일용 근로자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중 메신저를 통해 정 씨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소극적으로 만났던 두 사람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자연히 이웃들은 박 씨가 숨진 정 씨의 남편이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밀회는 남편에게 들키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한테 현장을 들키고 난 후에 한테 그만 헤어지자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변했어요. 너무나도 다정했던 피해자 정 씨가 극단적으로 변해 이별을 통보하자 박 씨는 메신저를 통해 자살할 거라고 정 씨를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박 씨가 가졌던 정 씨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여봉이 내 옆에만 있어준다면 난 다 괜찮아. 그래도 내가 정말 한 번만 더 여봉 입에서 헤어지자 그만하자 말 나오면 그날로 자살할 거야. 하지만 다음 날에도 정 씨가 이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박 씨는 정 씨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며 만나주기 전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라며 집요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웃 주민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박 씨를 목격한 것도 이 시점입니다. 결국 정 씨는 문을 열어줬고 아파트 CCTV 속 다시 대화를 하고 있는 다정해 보이는 박 씨와 정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정 씨를 만나고 돌아갔으면 단순 불륜 사건으로 끝났을 텐데, 하지만 박 씨는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를 살해했고 목을 조른 뒤에 칼로 찔렀습니다. 대체 피의자 박 씨는 왜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일까? 남편은 박 씨가 정신지체가 있는 아내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정신지체 장애 2급이에요. 의사표현이 서툽니다. 그래서 그놈이 아내를 꼬드긴 거예요. 그날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못하니까 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겁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피해자 정 씨를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씨에 따르면 그날 정 씨가 자신 말고 또 다른 남자와 계속 채팅한 사실을 추궁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이미 수차례 헤어지자고 박 씨에게 통보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박 씨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정 씨를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정 씨는 박 씨의 강압적인 모습에 쉽게 아니라고 거절하기 힘든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정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이 왜 다른 남자와도 채팅한다는 걸 아니까 홧김에 목을 졸랐는데 그래도 사망하지 않자 부엌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결국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박 씨. 그의 말은 과연 진실인 것일까? 그림처럼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을 품고 있어서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통영. 아름다운 통영이 핏빛으로 물들여진 건 지난 2017년 4월 27일 12시 50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빌라 1층 주차장 옆 창고에서 의문의 아이스박스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아이스박스가 3개였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자루가 담겨 있는데 자루 안에는 여성의 사체가 토막이 나서 담겨 있었습니다. 도구는 전기톱이 아닌 일반 톱과 손도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스박스에는 살인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들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사체를 흉기를 이용해 머리, 흉복부, 골반 부위, 좌우 팔, 좌우측 넓은 다리, 좌우측 종아리 부위 총 9부분으로 절단해 아이스박스 3군데에 나눠 담았습니다. 얼굴이나 지문은 훼손되지 않아서 경찰은 바로 피해자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피해자는 47살의 여성 정씨. 그녀는 4개월 전부터 시신이 발견된 이 빌라에 거주해왔었고 무용을 전공해 지방국립대 평생교육원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이랑 남편이랑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정해 보였는데 며칠 전에도 여기 앞에 텃밭 가꾸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정 씨는 한 해 전 이혼을 한 상태. 동네 주민들이 남편으로 오해할 만큼 화목하게 지냈던 남자는 동거남 오 씨였습니다. 정 교수와 오 씨는 10여 년간 인연을 이어오다 최근 누비오 사업을 함께하며 동거까지 한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이 누비옷이라는 게 승려들이 해진 옷을 수십 년간 기워 입는 데서 비롯된 건데 바느질 땀수를 촘촘하게 누벼 입게 만든 옷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까 정 교수님이랑 동업자 오 씨도 투자를 했던 거죠. 숨진 정 씨는 오 씨와 공동 투자를 했고 법인을 설립해 관련 사업을 벌이며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쳤습니다. 명망 있고 활동력 있는 정 씨가 왜 토막난치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었던 것일까? 프랑스의 누비 전시회를 앞두고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들어 사업 자금 문제로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다녔던 정 씨. 혹시 금전 관련 살인인 것일까? 아니면 원한에 의한 보복 범죄인 것일까? 수사의 방향을 잡아가던 그때 경찰은 정 씨가 전 남편과 헤어진 것이 아닌 별거 중이란 것을 알고 전 남편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스박스가 발견 3일 전인 4월 24일 이곳 창고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정 씨의 통신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4월 20일 이후 이 폰이 사용된 생존 반응이 없는 상태. 경찰은 전 남편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동거를 하고 있던 오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인이 사망한 이때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때 집주인이 경찰에게 이야기 하나를 전해줬습니다. 정 교수가 같이 살던 오 씨가 이사 가겠다면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이사 간다고 하니까 짐을 모두 뺀 것을 확인해야 돈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가봤더니 짐을 뺐길래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같이 살던 정 씨가 사라졌는데 오 씨는 짐을 뺀 상황. 경찰은 동업자 오 씨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라 1층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4월 20일 오 씨가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타고 들어와 다시 나가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살해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날 오후 2시경에 집으로 돌아왔고 5시경에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오 씨의 행방을 찾을 수도 없고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 경찰은 또 다른 증거를 찾던 도중 엉뚱한 곳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게 됐습니다. 오 씨가 집에서 뺀 짐을 한 이사업체 창고에 맡겨놨던 것입니다. 이삿짐을 뺄 때 잠깐만 막고 있으면 된다고 해서 보관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삿짐을 막고 있으란 건지 모르겠네요. 이삿짐을 옮기고 전세 보증금까지 받아간 오 씨가 짐은 이삿짐 센터에 보관해두고 찾아가지 않는 상황. 대체 동거남 오 씨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 그런데 사라진 것은 오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피해자인 정 교수의 10살배기 딸도 사라졌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예요. 오 씨가 함께 동거하던 정 씨의 딸을 데려간 것일까? 정 씨 딸의 안전이 걱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다소 불안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오 씨가 24일 오후 1시경 톱과 도끼, 아이스박스 2개를 구입해 집으로 가지고 올라간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날은 아이스박스가 1층 주차장 옆 창고에서 발견된 그날이었습니다.
사라진 딸은 오 씨가 데리고 간 것일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 씨와 정 교수의 딸은 사이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 씨의 딸은 오 씨의 친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10년 전에 두 사람이 만났었는데 정 교수가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주면서 10살 난 딸이 실은 오 씨 친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전처 사이에 아들이 있었던 오 씨. 정 씨의 딸이 자신의 딸이라는 증거 앞에 그는 정 씨 딸을 자신의 친딸로 인정하며 잘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 씨와의 사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동업자이기도 한 오 씨와 정 씨는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 자금을 대주던 오 씨는 사업 자금이 점차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부담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오 씨가 누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남동생이랑 아들까지 함께 사업에 뛰어들게 했었어요. 한마디로 인생을 전부 다 건 거죠. 근데 자금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사업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재산을 투자하고 가족까지 정 씨 사업에 동참시켰지만 수익이 좀처럼 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됐다는 증언. 거기에 또 다른 갈등 원인은 정 씨의 남자 관계였습니다. 오 씨가 정 교수의 행동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업 확장을 하려면 정 교수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오 씨가 싫어해서 자주 말다툼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금난, 그리고 정 씨의 외도 의심이 더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말다툼도 많았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 씨의 딸을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찾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 씨가 직접 정 씨의 별거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인이 딸을 맡아서 잘 돌보고 있고 서울에 있는 모 커피숍에 맡겨놓을 테니 데려가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별거 중인 남편과 통화하면서 오 씨는 자신의 범죄 행위까지 자백했습니다. 당신 아내를 죽였다라는 고백. 오 씨의 알 수 없는 행동 변화는 왜 일어난 것일까? 제보를 받은 수사팀은 서울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정 씨의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 씨의 딸은 무사히 찾았고 이제 달아난 오 씨를 추적할 차례. 경찰은 오 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끈 채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의 숙박업소 등지를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오 씨의 행방을 뒤쫓는 중 새로운 사실 하나가 더 밝혀졌습니다. 오 씨는 유전자 검사지만 보고 자기 친딸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어느 누가 그걸 보고 안 믿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검사 결과 서류를 위조한 거였어요. 정 씨는 가짜 유전자 검사지를 만들어 딸의 아빠가 오 씨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 그 여자가 골프채도 세트로 몇 개씩 했고 명품에 차도 외제차로 바꿔달라고 얼마나 형을 들들 볶았는데요. 형에게 카드까지 돈 다 빼라고 했어요. 그 누비 사업체도 전부 형 돈으로 한 거예요. 3억 전부요. 정 씨의 사체가 발견된 지 4일 만인 4월 28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오 씨가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투자금 3억이나 투자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는데 저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남자 관계도 의심스러웠고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가 죽어 있었어요. 오 씨는 4월 20일 밤 11시 40분경부터 정 씨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늦은 귀가에서 시작되어 남자 관계를 의심하던 추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 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옆에 있던 휴대폰으로 수차례 폭행 후 부엌으로 가 20cm 길이의 식칼을 가져왔다는 오 씨. 계속해서 남자 관계를 추궁하다가 정 씨의 우측 가슴과 오른쪽 견갑부 안쪽 2곳, 우측 옆구리 2곳 등을 찔러 그 자리에서 실혈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짐을 빼고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받은 오 씨는 정 씨의 딸을 데리고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딸은 자신의 지인에게 맡긴 뒤 24일 다시 통영의 집으로 돌아온 오 씨. 피의자는 24일 다시 집에 들러서 안방에 있던 정 씨 사체를 화장실로 옮긴 후에 톱과 도끼로 사체를 절단하고
아이스박스 3개에 각각 나눠 담았다고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짐을 빼야 했고 짐을 빼기 위해선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 했는데 사체가 발각될까봐 사체를 토막내 아이스박스에 담았다고 진술한 오씨. 피해자의 딸을 전 남편에게 인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꾸 엄마를 찾아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아빠와 통화를 하게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친부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게 됐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을 경우 납치 혐의까지 적용될까 두려워 아이를 커피숍에 놔뒀다는 오씨.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덤덤하게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의 말과 행동에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전 남편에게 딸을 데려가라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 후 법인 돈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씨가 이미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정 교수와 공동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해 은행에서 4,200만 원의 동업자금을 빼돌린 것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오 씨가 가져간 돈만 대략 1억 원. 정 씨 남편에게 전화할 때 자신도 죽으려 한다고 했던 오 씨. 그런 그가 급하게 전세 보증금 및 법인 자본금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까지 일을 저질렀는데 저는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친아들이 불쌍해서 아들놈 결혼 자금이나 해주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오전 10시경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여기 동두천에서 포천 쪽으로 해령고개를 넘어가면 좌측으로 계곡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상한 갤로포차가 방치되어 있어요. 출동한 경찰은 갤로포를 발견하자마자 차 안을 살펴봤고 한 여성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경찰은 차량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차에 히터가 틀어져 있고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미 여성은 사망해 있었고 차에서 다른 사람 지문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나 자살인가 했는데 목을 보니까 사큰이 나 있더라고요. 목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부분에서 우측 귀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살이나 사고사처럼 보였던 현장은 목에 사큰이 나오면서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녀가 살해 장소에서 약 6km 떨어진 한 사찰의 주지 스님 박 씨의 아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36살의 정모 여인으로 사체가 발견되기 전날인 10월 20일 밤에 이 사찰에 들렀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인물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남편인 주지 박 씨를 불러 아내가 언제 무슨 일로 나가는지 행적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피해자인 아내의 일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한 경찰은 주지 박 씨와 정 여인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게 됐습니다. 둘이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얘기를 듣다 하니까 이혼 준비까지 했던 걸로 아는데요.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랑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서 아마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산 것 같더라고요. 정 여인의 주변인들을 탐문하던 경찰은 사찰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행자승 46살의 김 씨였습니다. 경찰은 행자승에게 이것저것 단순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는 말을 잇지 못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침 경찰은 사찰 한켠에 주차된 낡은 트럭 한 대를 보고 이것저것 물었고 행자승은 버려진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차가 버려져 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법에 걸린다고 했는데 주지 스님이 괜찮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 절도로 의심되는 상황. 경찰은 행자승을 조사 명분으로 경찰서로 데리고 갔고 추가 조사를 하던 무렵 다른 스님에게서 묘한 진술을 듣게 됐습니다. 행자승이랑 주지 스님 아내, 그러니까 죽은 정여인이랑 수상한 관계 같아요. 둘이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아내와 사이가 좋지 못한 남편 주지 스님과 행동이 이상한 행자승, 잔혹한 살인사건의 단서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격 수양 공간인 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행자승 김 씨는 본래 개를 키우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지 박 씨의 권위로 절에 들어왔습니다. 이를 두고 주지 스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행자승은 주지 박 씨의 말이라면 충성을 다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 했어요. 그 주지 스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했다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충직했던 행자승이 주지의 아내인 정여인과 내연 관계였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찰의 한 신도는 본인이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2003년 7월 초순입니다. 그 밤에 예불 하러 갔다가 행자승방 앞에서 그 성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자 교성이 주지스님 아내 정여인의 교성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정여인 교성 아냐면요, 저도 2년 전에 정여인과 성관계를 가져봐서 압니다. 증언을 한 신도는 이미 2001년 5월경 봉고차 안에서 주지의 아내와 최초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고, 그 이후에도 절의 곳곳에서 숨진 정여인과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행자승도 정여인과 부적절한 관계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와 행자승의 부적절한 관계가 빚은 치정살인일까?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절도 문제는 미끼였고요. 일단 숨진 정여인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물었는데 그때마다 행자승이 안절부절 못하는 게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행자는 단 한 번도 정여인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며 모든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행자승 김 씨가 갑자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 주지 스님을 잠깐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자승의 요구를 들어준 경찰. 당시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지 박 씨와 행자승이 독대로 5분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지가 떠나고 3시간이 흐른 뒤 행자승이 돌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지를 스승이라고 믿고 저 혼자 범행으로 자백하려고 했는데 주지는 저보고 독박을 쓰라고 시키더군요. 그리고 저희 형이 어제 면회 와서 주지 쪽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 휩싸이지 말고 주지가 시킨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자백을 하겠다는 행자승은 이 모든 게 주지가 꾸민 일이라고 했습니다. 8월경부터 주지 스님이 아내를 죽이라고 시켰어요. 10월 16일 오전 11시경엔 수면제를 주면서 술에 타서 내 아내에게 먹이고 아내가 잠들면 목을 졸라서 죽여라. 백세주와 오가피 술에 타서 잘 녹는지 실험해보라. 그렇게 제게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지인 박 씨가 수차례 살인을 지시했고 2003년 10월 20일 오후 2시경 사찰 공양실에서 죽인 뒤 잘못되면 미얀마로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행자승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박 씨가 행자승에게 오늘 꼭 보살을 죽여야겠다. 끈앞풀로 목을 조여서 죽일까 망치로 때려 죽일까 라며 범행 방법을 제시했고, 법당 계단 밑에 있는 창고에서 현수막에 묶인 흰색 빨랫줄을 가져와 한쪽 끝은 반듯하게 자르고 다른 쪽은 비스듬히 잘라야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재어볼 때 맞지 않는다 라며 60 내지 70cm 길이가 되도록 자르게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랫줄로 차 안에서 목을 조르는 예행 연습까지 했다는 두 사람. 그렇게 10월 20일 밤 11시 30분경 피해자인 정여인이 갤로퍼를 타고 사찰로 들어오자 행자승은 계획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찰 한쪽 마당에 차를 세우고 차에 탄 행자승. 운전석 뒤편에 앉아서 운전석에 앉은 정여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준비해둔 빨랫줄을 정여인의 목에 감았습니다. 축 늘어질 때까지 힘껏 잡아당겨 살해하고 정여인을 차 조수석으로 옮긴 다음에 제가 차를 몰고 사찰에서 약 6.3km 떨어진 해룡곡의 부근 계곡에 차를 세우고 나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 히터를 3단으로 올리고 차 안의 지문을 다 지웠습니다. 행자승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주지인 박 씨는 손을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그날 경찰 입회하에 김 씨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경찰이 안전벨트로 목 졸라 아내를 죽이지 않았냐 묻는데 미치겠다. 뭐 애들이나 잘 살펴달라.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자신은 행자승에게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고 그날 사찰에 있었을 뿐 사건과 연루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주지박 씨. 그는 오히려 행자승과 자신의 아내 정여인이 좋지 않은 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행자승에게 모질게 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요. 아내가 그 절 지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식사도 안 챙겨주고 절에 큰일이나 어린이 수련회 등이 있는데도 전혀 일을 도와주지 않는 관계로 행자승과 아내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지의 중학생 아들은 법당에서 정여인이 행자승과 껴안고 있는 걸 봤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지는 행자승의 그날 행동이 매우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주지인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그날 행자승이 살해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 등을 챙겨와 사찰 공갱실 난로에 소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사찰에서 제사가 있었는데 행자승이 어딜 다녀온 건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주지 박 씨의 말은 사실일까? 이에 행자승은 억울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주지가 시켜서 살인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둘 모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제사를 마친 후 행자승을 식당에서 보았다는 진술을 했는데 행자승이 범행을 자백하자 제사를 지낸 이후에 행자승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행자승의 진술에 따라 진술 내용이 변하며 일관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지 박 씨가 사건이 잘못되면 행자승을 미얀마로 보내줄 테니 거기서 살고 오면 저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등 살인교사 후 따른 사후 대책과 보상까지 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지 스님은 사업차 몇 번 다녀와서 도피하면 거기서 살게 해준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지 박 씨는 왜 아내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일까? 아내랑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아내가 성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저를 의심했어요. 바람 피운다면서요. 그래서 자주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또 서지 않으면서 건드려 놓는다는 등 저의 성적 능력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신도들 앞에서 무안을 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도 바람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죽이라고 시키진 않았습니다. 2003년 8월경부터 저에게 보살님을 죽이라고 시키다가 9월부터는 아내가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아서 밤중에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 산속에 있는 우리가 먼저 손 써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주지 박 씨는 계속 부인했으나 행자승의 진술은 세밀했습니다. 주지가 머리를 기대고 의자 높이로 구부린 다음 자신에게 빨랫줄을 걸어 당기게 하면서 여기 밑에 걸어서는 잘 안 죽으니까 위로 올려서 당겨야 된다며 줄을 잡고 목젖에 대고 다시 당기게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행자승의 오락가락한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땐 새벽 2시경 단독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는 종전 진술과 달리 피고인 박 씨가 살인을 교사하여 자신이 해령곡에 너머에서 살해했다고 말했고 다음에 친형을 연애한 후 제3회 피의자 신문 때는 사찰 내에서 살해한 후 차량을 몰고 나가 계곡길에 피해자 사체를 유기하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보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박 씨가 살인을 교사했음을 실토하면서도 살해의 시간 장소를 서로 다르게 진술했는데 왜 이렇게 진술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지 박 씨에 대해선 살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박과 피해자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고 아이들 장래에 부모의 이혼이 걸림돌이 될까봐 피고는 이혼을 반대하였으며 피해자와 각방을 사용하면서도 피해자가 집안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직장에 다니는 것을 용인해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피해자를 죽이지 않으면 아니될 급박한 사정이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키가 152cm인 행자승 김 씨가 자신의 진술대로 갤로퍼에서 살해를 한 후 갤로퍼를 몰고 갔다면 발견된 갤로퍼의 운전석이 페달과 40cm 거리였고 뒤로 45도 기울어진 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혼란스럽다며 사건 세부 사항을 자꾸 바꿔 말하는 김 씨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2심에서 각각 15년형을 받았던 두 사람. 하지만 대법원에서 행자승은 원심이 유지되고 살인교사 의혹을 받았던 박 씨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렇게 종결된 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7년 후, 이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시작이 됐는데 한 보험회사 직원이 자료를 조사하면서부터입니다. 남편분이 2005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석방되자 나중에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해 갔는데요. 특약사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병사나 자연사가 아니고 사건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3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건 사고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은 이상 이런 특약에 가입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보험사 직원. 비록 사건에 연루된 남편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경찰청에 제보를 했고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보험 특약서의 사인 필적과 죽은 정여인의 필적 등을 조회한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사인을 한 것은 죽은 정 씨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박 씨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둔갑시킨 후 보험 청약을 한 것이 아니냐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주지의 내연녀 사진을 어렵게 구한 후 당시 보험을 설계해준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설계사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잠시. 당시 보험 설계사는 실제 계약자가 내연녀가 맞다고 똑똑히 기억해냈습니다. 당시에 스님이 그 내연녀를 부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사망 특약을 잔뜩 걸어 보험 청약을 하니까 특이한 사례라서 기억해요. 근데 사망 특약으로 가입하고 실제로 몇 개월 뒤에 사고로 죽어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모든 증거와 정황이 파악되자 수사팀은 내연녀를 긴급 체포해 주지의 요구로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지인 박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는데 그는 이미 2006년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떠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 씨의 여권을 말소시키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주지였던 박 씨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오후 4시 55분경 119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50대 남성이었고 다급한 목소리로 당시 위급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기 환자가 하나 있는데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불편한 환자분이시죠? 예, 지금 좀 안 좋습니다. 환자가 좀 기절을 했어요. 실신을 했습니까? 환자는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예,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환자 어깨를 세게 한 번만 꼬집어 보시겠습니까? 통증의 반응이 있나요? 예, 있어요. 끝까지 환자가 위급하다고 말한 신고자 119 상황실은 구급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동한 곳은 김포시 양촌읍 환자의 자택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신고 내용과 현장이 다소 달랐다고 기억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50대로 보이는 여성 환자가 침대 위에 반드시 누워 있었고 온 몸에 구타를 당한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엔 피를 닦은 흔적이 있었고 침대 주변엔 오물을 황급히 닦아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 당일 오후 18시경 여성은 외상에 의한 2차성 쇼크 및 심장 눌림증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폭행의 흔적을 본 경찰은 피해자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후두부에 상처가 있고 얼굴 다수에 멍과 부종, 양쪽 팔과 다리에 광범위한 멍과 중선 출혈이 관찰됩니다. 이건 당구채나 골프채 등 두꺼운 막대기로 충격을 가했을 때 충격 부위 양쪽에 나타나는 상흔인데요. 갈비뼈 골절까지 확인되는 걸로 보아 사망 원인은 폭행에 의한 출혈 등 다발성 장기 손상사로 추정됩니다. 당시 현장에는 부러진 골프채, 깨진 유리병, 뽑힌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고 다량의 출혈량도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50대 여성은 왜 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잔인하게 폭행을 당한 채 숨진 걸까?
경찰은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을 통해 신고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고자를 의심했습니다. 현장엔 소주병 3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바로 당일 언론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대 정당의 시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 하지만 이건 놀라운 이 사건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의 남편 유씨였습니다. 경찰은 유씨를 긴급 체포했고 체포 이틀 만에 상해치사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습니다. 힘든 시절 아내는 떡볶이 장사를 해가면서 살림을 꾸리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내고 이제 자리를 다 잡은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용의자 유씨는 오전 11시 50분경에 피해자인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주방 식탁에 앉아 술을 함께 마셨는데 말싸움이 시작됐고 격분한 상태에서 아내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까지 하게 됐다고 자백했습니다. 폭행당해 부상이 심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주방에 흘린 피나 오물을 닦으며 흥분을 가라앉힌 유씨. 오후 4시 55분경 아내를 건드려도 반응이 없고 호흡도 멎은 것으로 보이자 119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아내를 폭행한 것일까? 아내가 자해를 하려고 해서 말리다 보니까 팔다리 부분을 몇 차례 때렸고 특히 목을 전선으로 감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해서 그렇게 끌어내리다 보니까 멍이 생긴 것뿐입니다. 살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깨진 소주병도 아내가 그걸 들고 자해하겠다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 실제로 피해자 양손에는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자창 등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정밀 분석 결과 유씨의 아내는 전선으로 스스로 목을 감은 사크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손등을 이용한 넓은 범위로 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유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유씨의 친딸은 유씨의 말이 거짓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2015년 2월이랑 2017년 10월경, 그러니까 2차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2번째 응급실 입원 때는 간호사가 엄마를 혼자 두면 어떤 자해 행위를 할지 몰라 위험하니 혼자 두지 말라는 취지로 제게 말했어요. 유씨 말대로 자해하려는 아내를 말리려다가 흥분에 다퉈 사망까지 이어진 걸까? 하지만 말린다기엔 폭행의 수위가 지나쳤고 폭행당한 범위가 광범위했습니다. 전신에 폭행 흔적이 발견됐는데 특히 팔다리의 바깥쪽에 보이는 멍자국이 광범위하고 진합니다. 보통은 자해를 하면 팔다리 안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반대입니다. 특히 현장에 헤드가 분리되어 부러진 골프채가 발견되면서 유씨가 골프채를 이용해 아내를 폭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게 자해를 말리다 보니까 그니까 좀 가격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팔다리 부분을 골프채 헤드 쪽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몇 차례 때렸을 뿐입니다. 저는 절대로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아내의 갈비뼈 골절의 양상을 보면 왼쪽 앞쪽과 가측의 갈비뼈 골절부터 오른쪽 신체 후면과 오른쪽 가측의 갈비뼈 골절 등이 직접적인 둔체의 압박 또는 가격에 의한 골절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헤드가 부러진 골프채 2개가 발견됐습니다. 헤드를 손으로 잡고 때리는데 2대나 헤드가 부러질 수 있을까?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씨의 진술대로라면 오전 11시 50분경 아내와 대화를 시작해서 술을 마셨고 곧 다툼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 55분경 119에 신고하기까지 무려 4시간. 이 긴 시간 동안 폭행을 지속했던 걸까? 유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7%의 상태였고 정확한 범행 지속 시간 및 사망 시각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필요한 시점에 당시 이 집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씨의 동생입니다. 제가 4시 23분경에 집을 방문했는데 폭행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형은 화장실 앞에 서 있었고 집은 어수선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동생이 오기 전 이미 폭행은 끝났고 피해자도 살아있었다는 정황.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면 동생을 범행 현장인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유씨. 그렇다면 유씨는 왜 이런 공격을 한 걸까? 이 모든 것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씨는 직접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그 안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은 한 달 전쯤인 2019년 4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새벽 2시경 유씨는 아내의 내연남이라는 남자 조씨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신 아내를 만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저 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서 고자질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딴 남자를 만난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내연남이 또 다른 내연남을 일러 바치는 상황. 내연남 조씨는 또 다른 내연남 A의 처로부터 음성 녹음 하나를 입수했고 그 내용을 유씨에게 건네주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유씨와 내연남 조씨. 조씨는 그날 상황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유씨는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놀란 기색이 없었고 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와의 불륜 이야기부터 A와의 불륜 사실까지 들으면서도 차분함을 지키며 캔맥주를 마셨어요. 아내의 불륜 소식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유씨. 이후 유씨는 2019년 4월 30일부터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위치 추적기, 초소형 녹음기 등을 검색했고 5월 14일경 아내의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머리 받침대 안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유 씨는 바로 다음날 소형 녹음기를 회수한 후 자주 가는 컨테이너에서 녹음 내용을 확인하다가 아내와 내연남 A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고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내연남 A가 피해자인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남편 통장이나 카드를 살려야 우리들이 쓸 수 있어.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해. 돈도 못 버는 게 무슨 남자 행세를 해. 휴대폰 꺼져 있으면은 그것부터 치고 들어가. 왜 꺼져 있고 하는지, 어느 연대라고 있는지 등을 따지라고. 너는 몸만 오면 돼. 집은 반반씩 나눠달라고 해. 아내가 A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씨의 재산을 뽑아낼 계획이었으며 유씨를 성적으로 비아냥대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유씨의 판공비 카드를 현금화할 방법까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는 계속 돌고 있었고 곧 차마 들어서는 안 될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 안에 살 수 있어? 모텔에 가야지. 아내가 내연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소식을 또 다른 내연남에게 들은 유씨.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내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씨는 1989년 5월 6일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남들과 다를 것 없던 결혼 생활이 이어지던 2000년 아내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유씨는 분노했으나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또다시 아내는 불륜을 들켰습니다. 시의회 의장도 하고 2017년에는 재단법인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던 상황. 자식도 있고 사회적 위신도 있어 이번에도 아내를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간 용서하고 모른 척 넘겨준 게 있는데 또다시 불륜남 조씨에게 연락이 오고 심지어 그 불륜남이 또 다른 불륜남의 녹음 증거까지 알려주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격분해서 살해한 게 아닙니다. 정말 참고 또 참고 견디다가 그러게 저도 모르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 당일 11시 아내를 앉혀놓고 술을 마시면서 녹음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떠보기 시작했다는 유씨. 내연남을 아직 만나냐는 말에 아내는 오히려 요즘 안 만난다고 왜 자꾸 그래? 라고 불쾌해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유 씨는 아내를 쫓아가 싱크대 쪽으로 밀면서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발적인 상해치사라는 주장. 하지만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유 씨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들을 수차례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것인지 법정에서 양측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에게 그 사이에 자주 전화한 내역도 있고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5월 6일 결혼기념일엔 피해자인 아내와 여행도 떠났습니다. 유 씨는 살해를 암시하는 단어를 검색하기도 했지만 아내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사건 당일 제주 항공권을 검색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이 사건 당일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곧바로 아내를 만나서 흥분 상태에서 폭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하고 적어도 4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만약 살인 계획을 세웠다면 흉기로 치명 부위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변호인은 골절 등의 주 공격 부위가 몸통이나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 씨가 흥분한 상태였지만 골프채 헤드가 아닌 손잡이로 폭행을 가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낡은 골프채라 헤드가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변호인. 유 씨의 딸 역시 오래전부터 집에 골프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유 씨는 폭력 성향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평소 엄마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가출한 이후로 엄마 아빠랑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아빠는 엄마한테 언성 한번 높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검찰 측은 유 씨가 이미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의 살해 동기가 명백합니다. 피고는 키 179cm에 85kg으로 건장한 남성이 157cm의 몸무게 60kg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 팔, 골프채로 공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죽을 정도로 구타한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방기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유 씨와 살해하기 위해 아내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그 진실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